우리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버는 경우보다 전체 시장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더 많아요. 초보자들이 고점에 물려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연찮게 이런 초보분들은 경기가 회복하고 상승하는, 즉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구간에 소액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전체 시장이 상승하니까 소액으로 일단 돈을 법니다. 그렇게 시장이 올라주면서 수익이 났는데 점점 조금씩 돈을 벌다 보니까 내가 종목을 고르는 관점이나 이 매매의 방식이 아주 정확하구나, 이런 확신을 점점 갖게 돼요. 자, 이제 실험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큰 돈을 넣어보자 하고 이 초보자분은 적금도 깨고 돌려줄 돈인 전세금 또는 회사에서 저리로 대출까지 해주는 거, 요런 돈 전부 땡겨서 투자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 시점들은 요렇게 주식시장이 요 막바지에 놓여있는 요런 구간들, 그런 구간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곧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죠. 자, 그렇게 돈을 잃고 나서야 내가 주식을 잘 고르고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올라서 내가 돈을 벌었던 거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이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신용융자라고 하는데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서 주식을 사는 걸 신용융자라 그래요. 신용융자는 하락의 시그널을 알려주는 이 중요한 심리 척도 중에 하나를 정말 데이터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주식시장이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는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신용융자액이 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투자를 아직 안 하거나 아니면 일단 소액으로 투자를 하죠. 그러면서 또 빌려서 투자하는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식시장도 점점 상승을 하는 이런 국면들에 놓이게 되죠. 자, 그러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신용융자 금액은 어느 순간 이 주식시장의 거의 막바지 구간에 이게 최대폭으로 치솟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 확신을 갖게 된 투자자들이 투자 금액을 확 늘리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하는 게 원인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유 말고도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죠? 배가 아픕니다. 이 증시에 이런 막바지, 이런 구간쯤에 딱 되면은 꼭 주변에서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자랑질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참아야 되는데 배가 아파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걸 쳐다보다가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뛰어들게 되는 시점들이 거의 이런 시점들입니다. 그렇게 정말 주식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대출도 받고 어쩌고 하면 그때가 이제 주식시장이 여지없이 고점이고 폭락했던 경우가 많죠. 다음으로 이 그림은 뭐냐, 각 시기마다 이렇게 B2가 성행할 때 유행했던 요런 상품이라든가 투자 방법이 틀려요. 2008년 이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는 뭐가 열풍을 불었죠? 적립식 펀드. 장기간 주식시장이 계속 올려주면서 적립식으로 펀드를 투자했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자, 이러면서 이 최고점 직전에 진짜 적립식 펀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펄립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이때 자문형 랩 어카운트, 요럴 때 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유행하고 나서 또 한번 꺼지고 나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건 하락할 때건 둘 다 돈 번다 하면서 롱숏 헤지 펀드가 잠깐 인기를 끌다가 그러다 사라졌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가니까 이거 사모펀드가 돈을 잘 벌더라 하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이런 공모펀드 같은 이런 애들이 많이 또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할 때 주식 유튜브,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거의 국민주가 되고 그랬었죠. 역시나 그러고 나면 여지없이 급락이 다들 계속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8월 현재는 어떨까요? 이게 바로 신용융자 금액인데 최근에 다시 융자 금액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경기 회복으로 인한 융자의 증가일지 아니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그널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에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액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했는데, 자, 이거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도 이런 역사는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신용융자가 떨어져 내리는, 즉 주식시장이 뭐 폭락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왜냐? 돈 풀기가 끝나서 이제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겠다 하는 구간에는 유동성이 더 이상 안 풀리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하겠구나, 이런 공포감에 휩싸여요. 이걸 뭐라 그러죠? 테이퍼 텐트럼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이게 과거에 인상이 됐는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초반에도 한번 주식시장이 굉장히 공포에 휩싸이고 하락을 합니다. 이걸 금리 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테이퍼 텐트럼도 그렇고 금리 발작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에 한 번씩 다 일어났고 이번에도 나타났죠. 근데 이런 이벤트의 특징이 뭐냐? 실물 경기의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가 하락의 이벤트라는 거예요. 반면에 실물 경기가 정말 침체돼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는 이런 주식시장의 하락은 어떨까요? 이렇게 실물 경기와 연관된 하락은 하락이 단기간에 끝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체 주식시장이 정말 반토막이 날 정도로 급락을 합니다. 뭐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막 3분의 1 정도 떨어지는 종목들은 막 속출을 하죠. 경기와 밀접한 설비 투자 지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2000년부터 2003년까지가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시기였는데, 이때 주식시장도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엄청 길게 폭락했습니다. 거의 한 3년 정도 가까이 경기 둔화와 침체에 맞게 서서히 주식시장이 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물론 코스닥은 그때 IT 버블이 붕괴하면서 10분의 1 토막 난 종목도 속출을 했고, 그 다음에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경기 침체 구간에는 그땐 주식시장이 좀 빨리 빠졌죠. 금융위기 때 거의 뭐 한 1년 반 정도 동안 반토막이 이렇게 났고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는 너무 급작스럽게 터진 사건이고,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 때는 경기가 둔화되긴 했지만 그 다음에 돈풀기로 좀 빠르게 회복이 됐죠. 이런 사건들은 전부 다 정상적인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30% 이상 주식시장이 빠지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2022년 당시에는 어떠냐? 전혀 설비 투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주식시장만 테이퍼 텐트럼과 금리 발작이 겹쳐서 일어나면서 크게 하락했다가 최근에 다시 원상복귀로 거의 돌아온 것 뿐이지 실물 경기와 연계된 이런 하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경기 침체에 의한 제대로 폭락하는 주식시장의 하락은 나오지 않은 거고요. 최근에 다수 지표들을 봤을 때 실물 경기의 둔화, 그런 침체 우려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하고 주의를 하셔라, 이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요번에 신용융자 금액이 다시 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신용융자가 계속 올라가고 증가를 하는 이런 구간들은 실물 경기가 회복하고 경기가 성장하는 구간들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신용융자가 커졌다가 줄어드는 구간들은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는 구간인데, 그런 구간에 한 번씩 이렇게 경제 위기라든가 심각한 침체 이런 게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한번 제대로 폭락했죠. 자, 그런데 지금 구간도 이게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그래서 신용융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구간이고, 이렇게 주식시장 폭락도 한번 남아있기 때문에 신용융자만 봐도 좀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고, 자, 이번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도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번 8월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0.8% 다시 또 이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공장도 가격지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생산자들의 그 물가를 측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생산이 되고 나서 소비자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어느 정도 선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이제 원자재의 영향도 굉장히 크게 받지만,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폭도 더 커요. 이 그림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녹색이 생산자 물가 지수고
이 약간 주황색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항상 빠르게 움직이고 더 빠르게 큰 폭으로 많이 떨어졌다가 큰 폭으로 더 올랐다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큰 폭으로 오르고 다시 또 큰 폭으로 내려요. 그래 이런 변곡점을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확실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런 변곡점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면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선행성이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바닥 찍고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역시나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공교롭게도 또 3.2%로 잘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높아진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연준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도 기대감을 안고 왔던 자금이 빠져나올 수 있고,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면 테크주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이자 부담이 또 증가를 하고, 또 전체 뭐 부동산도 그렇고 자산시장에 금리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제도 무너질 위기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생산자 물가지수가 계속 반등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실이고, 자, 그러면 식품, 에너지, 거래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어떠냐? 2.7%로 정체하고 있어요. 뚝 떨어져 주면 이거 뭐 근원적인 생산자 물가는 계속 떨어지는구나 좋아하겠지만 정체되고 있으니까 역시나 좋은 뉴스는 아니죠.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다시 또 이렇게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네, 생산자 물가 지수 중에서 요 에너지 물가 지수를 보면 되는데, 쭉쭉 잘 떨어지던 에너지 물가가 횡보하면서 이제 뭔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어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가 하락이 거의 다 나왔는데 이게 계속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 있는 에너지 물가는 국제 유가가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쉽게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이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물가라는 게 꼭 이렇게 국제 유가에 의해서 좌우되면은 너무 변동성이 크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뺀 나머지 값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에 대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어떠냐. 이게 이번 8월에 4.7%로 발표가 됐죠. 미 연준이 기준선으로 삼고 있는 게 2%인데 여기까지 인하하기까지는 아주 한참 남았어요. 이미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계속 안 잡혀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는 구간 이후에는 다 경기 침체가 이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모든 게 끝났어요. 어쨌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절대 반가운 소식도 아닌데 여기에 물가까지 다시 잘 안 잡히는 이런 움직임 참 걱정되는 이런 시기죠.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종목을 잘 고르고 타이밍을 잘 잡아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장 전체가 올라서 그 상승장에 내가 있어서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우선 잘 살피고 나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물가는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생산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전체적인 상황상으로 지금은 이렇게 주식을 막 극적으로 막 매수해서 자산을 막 몇 배씩 뻥튀기 하기 좋은 시점은 아니에요. 거의 뭐 마지막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 이런 지표들이 다들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시점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잘 고민하고 비중 조절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신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아요. 소통을 제대로 하는데 한 달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과 거기 속한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공개된 영상에서 하기 힘든 이런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